그 집 어제 이사 갔어요. 뭐라고요? 어머님이 집 팔고 도망가셨다고요? 일요일 저녁 8시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부부가 자기 집 현관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번호키를 아무리 눌러도 문은 열리지 않았고 옆집 아주머니의 한마디에 두 사람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집은 이미 2주 전에 정당하게 매매되었고 새 주인이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30억이라는 거액에 팔린 집, 재개발되면 50억이 될 거라던 그 집이었습니다. 70살 어머니 윤말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사라진 그녀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며느리에게 가정부 취급받던 시어머니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내 나이 일은 아직도 이 시간이면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30년 넘게 분식집을 운영하며 몸에 밴 습관이 이제는 지울 수가 없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발끝에 닿는 차가운 바닥이 겨울이 다가왔음을 알려줍니다.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건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마음 탓일까요? 부엌에 불을 켜자 하얀 형광등 빛이 쏟아집니다. 스테인리스 싱크대가 차갑게 빛나고 가스레인지 위에 주전자가 텅 빈 채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이라면 이 시간 이미 떡볶이 양념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을 텐데요. 김밥 재료를 손질하느라 도마 소리가 탁탁 울렸을 텐데 말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로 밀려왔어요.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장조림, 김치, 모두 내가 만든 것들입니다. 멸치볶음통을 꺼내보니 어제 가득 채워놓았던 게 벌써 절반이 비어 있었습니다. 손자 도윤이가 좋아하는 반찬이거든요. 할머니가 만든 멸치볶음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어제 저녁 도윤이가 밥 먹으며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서 며느리가 휴대폰만 보며 한마디 거들지 않았던 것도 기억납니다. 교복을 꺼내 다리미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리미에 물을 채우고 전원을 켰어요. 빨간 불빛이 들어오며 치익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이 교복 바지를 펴놓고 조심스럽게 다리미질을 시작했습니다. 주름 하나 없이 반듯하게 펴지는 바지를 보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내 양복 좀 다려줘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40년 전 막 결혼했을 때 남편이 자주 하던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분식집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도 쉴 틈이 없었죠. 하지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우리 가게, 우리 집, 우리 가족을 만들어가는 기쁨이 있었으니까요. 다리미에서 스팀이 치익 소리를 내며 뿜어져 나왔습니다. 교복 재킷의 어깨 선을 따라 조심스럽게 다리미를 움직였습니다. 손목이 조금 아팠지만 참을 만했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식집에서 하루 종일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볶던 시절에 비하면요. 어머니는 가정부잖아요. 갑자기 지난주에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리미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교복 위에 다리미를 너무 오래대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황급히 들어 올렸습니다. 다행히 타지는 않았네요. 부엌 창문 밖이 어슴풀에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곧 6시가 되겠죠. 아들이 일어날 시간입니다. 밥솥을 열어 따뜻한 밥을 퍼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치찌개를 데우고 계란말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자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일어난 모양이에요. 곧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면도기 소리가 윙윙 울렸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순서로 반복되는 아침 풍경입니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들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정장 차림이 단정했어요. 넥타이도 깔끔하게 매었네요. 내가 다려놓은 와이셔츠가 빳빳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아침 먹고 가야지. 식탁에 밥상을 차려놓았습니다. 아들이 의자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김치찌개를 한 숟갈 떠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네요. 엄마 솜씨는 여전하시네. 하지만 그 말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하는 말이었어요. 예전처럼 엄마가 최고야 하며 엄지를 들어 보이던 아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며느리가 일어났나 봅니다. 화장실에서 헤어드라이어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밥을 다 먹고 일어섰어요. 엄마 고생 많으세요. 먼저 출근할게요. 현관으로 향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들과 이렇게 거리가 생긴 게 결혼 전에는 퇴근하면 항상 부엌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말입니다. 어머님, 도윤이 학교 준비 좀 시켜주세요. 며느리가 화장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힌 운동복 차림이었어요. 오늘도 헬스클럽에 가나 봅니다. 일주일에 5번은 가는 것 같아요. 아침은요? 저는 괜찮아요. 헬스 끝나고 친구들이랑 브런치 먹기로 했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뭔가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가끔 피식 웃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도윤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머리가 삐죽삐죽 솟아 있었어요.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 도윤이도 좋은 아침. 얼굴 씻고 와. 밥 먹어야지. 도윤이가 세수를 하러 가는 동안 오늘 입을 옷이 가지런히 의자에 걸어 놓았습니다. 양말도 꺼내놓고 손수건도 준비했어요. 도윤이가 돌아와 잠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와, 할머니가 주는 옷은 향기가 너무 좋아. 도윤이가 재킷을 입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하루 중 가장 큰 위안이 됩니다. 식탁에 앉은 도윤이 앞에 밥과 반찬을 차려놓았습니다. 멸치볶음을 보더니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표 멸치볶음이다. 열심히 밥을 먹는 손자를 보며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시작했어요. 언니. 나야. 응, 오늘도 가지. 어머님이 애 봐주시니까 편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애를 봐준다고요? 나는 도윤이 할머니인데 언제부터 애 봐주는 사람이 된 건가요? 통화를 마친 며느리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녁은 늦을 것 같으니까 도윤이랑 먼저 드세요. 아, 그리고 제 드라이클리닝 찾아놓아 주세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부엌에는 나와 도윤이만 남았어요. 도윤이가 밥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학교 다녀올게요. 사랑해요. 도윤이가 내 볼에 뽀뽀를 하고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부엌이 갑자기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식탁 위에 남은 빈 그릇들이 을씨년스러워 보였습니다. 창문 밖은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7시 반이었어요. 이제부터 저녁 6시까지 또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저녁 준비를 하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분식집을 접고 은퇴한 후에도 둘이 함께 시장에 가고 공원을 산책하고 가끔은 영화도 봤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게 변했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이 손에 닿자 차가움이 뼈까지 전해졌어요. 고무 장갑을 끼는 것도 잊었네요.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 집에서 가정부가 된 걸까? 언제부터 내 집이 아니라 그들의 집이 된 걸까? 거실벽에 걸린 남편 사진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그 앞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 고생을 한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2시,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 전혀 집중이 안 되었어요. 아침부터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 보러 다녀온 후라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리는 게 날씨가 변할 모양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도윤이 학원 데리러 가주세요. 제가 지금 못 가서요. 그래,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안부 한마디 없이 용건만 말하고 끊어버리는 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는 그래도 살갑게 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무거운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으며 한숨이 나왔어요. 며느리는 매달 새 구두를 사면서 나한테는 한 번도 뭘 사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학원 앞에 도착하니 도윤이가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날 보자 환하게 웃으며 뛰어왔어요. 할머니, 오늘 학원에서 상 받았어요. 보세요. 작은 상장을 내밀었습니다. 수학 우수상이었어요. 정말 대견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최고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참 따뜻했어요. 이 아이가 있어서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휴대폰으로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화면에 비싼 가방들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애 데려오셨어요? 고생하셨네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엄마에게 상장을 보여주려고 다가갔어요. 엄마, 나 오늘 상 받았어. 그래, 잘했네. 방에 가서 숙제해.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도윤이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자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녁 뭐 해주실 거예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무거나요. 어머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아, 그리고 제 옷 다림질 좀 해놓아 주세요. 내일 모임이 있어서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내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대화가 끝난 거예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갈비찜을 하기로 했어요. 도윤이가 좋아하는 요리거든요. 갈비를 손질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의 가정부인가? 아니면 가족인가? 어머님, 설거지 소리 좀 작게 해주세요.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돼요. 거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니요. 그럼 누가 하란 말입니까?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늘 그래왔듯이요. 저녁 6시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현관에서 구두 벗는 소리가 들렸어요. 피곤한 얼굴로 거실에 들어온 아들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피곤해 죽겠네. 며느리가 다가가 어깨를 주물러줬습니다. 그 모습이 참 정답게 보였어요. 적어도 남편한테는 잘하는구나 싶었죠. 여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 엄마, 저녁 뭐해요? 갈비찜 했어. 오, 좋네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내가 만든 갈비찜과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도윤이가 젓가락을 들자마자 갈비를 집어 먹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맛있어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먹었지만 며느리는 몇 젓가락 먹더니 젓가락을 놓았어요. 저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그러면서 샐러드만 조금 먹었습니다. 내가 2시간이나 공들여 만든 요리를 그렇게 무시하는 게 서운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엄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 그래, 뭐가? 아까도 제가 부탁한 거 잊어버리셨어. 병원 가보시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뭘 잊어버렸다는 거죠? 분명히 부탁한 건 다 했는데요. 접시를 놓칠 뻔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나이가 드시긴 했지. 아들의 대답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내 편일 거라 생각했는데요. 밤 10시 모두 잠든 후에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찬물 한 잔을 마시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한 일이 뭐였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 돌보고 또 밥하고 분식집을 할 때도 이렇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내 가게였고 내가 번 돈이었고 내가 주인이었으니까요. 지금은 뭐죠? 월급도 없는 가정부. 어머니는 가정부잖아요. 일주일 전 며느리가 전화 통화하며 했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그때 나는 우연히 그 말을 들었어요. 친구와 통화하면서 웃으며 한 말이었죠. 우리 어머니가 다 해주시니까 편해. 어머니는 가정부잖아요. 공짜로 일하시는. 그 말을 듣고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싶어서요. 다음 날 아침 늘 그랬듯 5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발걸음이 오늘따라 더 무거웠어요. 하지만 도윤이 교복은 다려야 했고 아침은 차려야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도윤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오늘따라 일찍 일어났나 봐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할머니는 튼튼해. 도윤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엄마보다도 더 좋아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아이 하나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일찍 일어난 모양이에요. 어머님, 오늘 친정 가는 날이라서요. 도윤이 학원 다 데려다 주셔야 해요. 그리고 청소도 깨끗이 해놓아 주세요. 주말에 남편 회사 동료들이 집에 놀러 온대요. 남편 회사 동료들이라니 또 요리며 대접 준비로 정신없겠네요. 젊은 사람들 입맛 맞추느라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제 드라이클리닝 찾아오셔야 해요. 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분명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라 말하기도 전에 며느리는 또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요즘 자꾸 잊어버리시네요. 병원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병원, 또 병원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말 이상한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엄마, 우리 가요. 도윤이가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현관으로 갔어요. 오늘은 친정 가는 날이니 도윤이도 데려가나 봅니다. 어머님, 그럼 잘 부탁드려요. 문이 닫혔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어요.
식탁 위에는 아침 설거지 거리가 가득했고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가정부의 하루가.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오늘따라 남편이 보고 싶었어요. 여보, 나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대답 없는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울면 더 서러워질 것 같아서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였어요. 동네 친구인데 가끔 안부를 묻곤 합니다. 말순아, 뭐해? 집에 있지, 뭐. 나와. 사우나나 가자. 오늘은 좀 바빠서. 무슨 바빠? 맨날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바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집안일에 묶여 있는 걸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좋은 날이었어요. 다른 할머니들은 공원에서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겠죠. 나는 왜 이 집에 갇혀 있는 걸까요? 가정부.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는 이 집의 가정부일 뿐인 걸까요? 아들의 어머니도 도윤이 할머니도 아닌 그저 공짜로 일하는 가정부. 부엌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틱탁, 틱탁. 시간은 흐르는데 내 인생은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오후 3시.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힘겹게 걸었어요. 요즘은 계단 오르는 것도 숨이 차네요. 나이가 들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이웃 박씨 아주머니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말순아, 들었어? 우리 동네 재개발된대. 재개발?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어요. 어제 통장님이 그러는데 대기업에서 여기다 호텔 짓는데 우리 집값이 확 오른다는 거야.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재개발이라니. 30년 넘게 살아온 이 동네가 사라진다는 말인가요? 정말? 내가 거짓말하겠어? 저기 봐. 벌써 측량하러 다니잖아. 박씨 아주머니가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뭔가를 재고 있었습니다. 측량 기계를 들고 이리저리 다니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집에 들어와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재개발이 되면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지? 보상금은 얼마나 나올까? 여러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네요. 그런데 표정이 밝았어요. 아니, 너무 밝았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어머님 계세요? 목소리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나 싶었죠. 응, 여기 있어.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믿기 힘든 행동을 했어요. 내가 장본 것들을 정리하는 걸 도와주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나를 도와준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님, 허리 아프시잖아요. 며느리는 능숙하게 야채를 냉장고에 넣고 고기를 냉동실에 정리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 우리 동네 재개발 된다는 거요. 이제 진짜 좋은 세상 올 거예요. 며느리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들떠 있었어요. 그래, 나도 들었어. 어머님, 이 집 어머님 명의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갑자기 집 명의를 묻는 거지?
하지만 태연한 척 대답했어요. 그래,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다행이에요. 어머님이 주인이시니까 보상도 제대로 받으실 거예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불편했어요. 평소에는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니 왜 갑자기 이렇게 친절한 거죠? 저녁 시간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재개발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재개발 소식 들으셨죠? 응, 들었어.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우리 집 위치가 좋아서 보상금도 많이 나올 거예요. 아들의 얼굴도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여보, 어머님께 등기부등본이랑 서류들 어디 있는지 여쭤봐야 하지 않아? 아, 맞다. 엄마, 집 서류들 어디 있어요? 나중에 필요할 테니까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직 재개발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죠? 서류는 내가 잘 보관하고 있어. 필요하면 그때 꺼낼게. 아들과 며느리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찰나의 눈빛 교환을 놓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을 지나가는데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재개발 확정. 최고가 매입합니다. 동네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재개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맞아요. 시어머님 집이 우리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 어머님 명의예요. 내 발소리를 듣고 며느리가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응, 병원 다녀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동사무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왔어요.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보려고요. 역시나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내 이름으로 해놓으라고 했던 게 기억났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극진해졌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갈비탕을 사왔고 후식으로 과일까지 깎아줬어요. 어머님, 이 옷 어울리세요. 우리 가족이니까 좋은 것 같이 입어야죠. 며느리가 새 옷을 선물했습니다. 비싼 브랜드였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 갑자기 일어나니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밤 11시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안방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보험 설계사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의만 바꾸면 끝인데 어머님이 고집이 있으셔서 아니, 다른 방법은 없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명의를 바꾼다고? 내 집을 빼앗으려는 거였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어요. 내가 의심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분명 수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말했어요.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던데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갑자기 왜? 아니, 그냥 건강검진도 할 겸. 나이 드시면 치매 검사도 해보는 게 좋다던데. 치매라는 단어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나를 치매로 몰아가려는 건 아니겠지? 아들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난 멀쩡해. 걱정 말고 회사 나가. 아들이 나간 후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측량하는 사람들이 또 보였어요. 재개발. 그게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씨 아주머니였어요. 말순아, 너희 집 며느리가 부동산에서 집값 물어봤대. 뭐? 부동산 아저씨가 그러는데 너희 며느리가 와서 이 집 팔면 얼마냐고 물어봤다더라.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정말로 내 집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변한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내 이름, 내 집, 내 삶을 지켜야 했어요. 30년 전 분식집을 시작할 때처럼 다시 한번 힘을 내야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내일부터 뭘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과 중요한 서류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했어요. 재개발 소식이 가져온 것은 희망이 아니라 불신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니.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 집은 남편과 함께 일생을 바쳐 마련한 것이니까요. 목요일 아침 8시,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엔 10시나 되어야 일어나는데 요즘은 일찍 일어나네요.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홍삼이에요. 건강 챙기셔야죠. 홍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비싼 브랜드였어요. 며느리가 이런 걸 사다 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비싼 거 왜 샀어? 어머님이 건강하셔야 우리 가족이 행복하죠. 당연한 거예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서 뭔가 계산적인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눈은 웃지 않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오늘 청소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님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며느리는 청소기를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뭔가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착한 며느리가 되다니. 점심 무렵 며느리가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오늘 은행 가는데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 없어. 그런데 어머님, 통장이나 도장은 잘 보관하고 계시죠? 요즘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가 많아서요. 또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자꾸 내 재산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잘 보관하고 있어. 걱정 마. 며느리가 나간 후 불안한 마음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서류 가방을 꺼냈어요. 등기권리증, 통장, 도장이 모두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더 안전한 곳에 옮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도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던지고 부엌으로 왔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우리 도윤이 왔구나. 할머니가 간식 줄게. 김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도윤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적어도 이 아이는 진심으로 날 좋아해 주니까요. 할머니,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해? 매일 할머니한테 잘해주잖아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이도 느끼고 있었구나. 10살짜리 아이도 알아차릴 만큼 며느리의 변화가 급작스러웠던 거예요. 저녁 7시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오늘은 며느리도 함께 있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내일 병원 예약해놨어요. 병원? 나 아픈 데 없는데. 그래도 정기검진 받으셔야죠. 특히 기억력 검사도 해보고요. 또 기억력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요즘 자주 잊어버리시잖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 못 하셨고요. 내가 뭘 잊어버렸다는 거야?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화내지 마세요. 건강 확인차 가는 거예요. 아들이 달래듯 말했지만 이미 마음은 상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밤 10시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이 쓸쓸해 보였어요.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 이 동네. 재개발이 되면 다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내 집도 어쩌면 나도 사라질지 모릅니다. 문득 며느리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전화 통화를 하나 봐요. 조용히 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변호사님, 성년후견인 신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 의사소견서요? 그럼 내일 병원 가서 받아올게요. 성년후견인이라는 단어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였어요. 성년후견인이 되면 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니까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내 집을 빼앗으려 한다는 게.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서럽고 억울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보답인가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가기 싫었지만 갔습니다. 거부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아서요. 의사 앞에 앉았을 때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선생님, 시어머님이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세요. 기억력 검사 좀 자세히 해주세요. 의사가 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3월 15일이죠. 대통령 이름은요? 그런 걸 왜 물어요? 나 정상이에요. 화가 났습니다.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게 분했어요.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숫자 거꾸로 말하기, 단어 기억하기, 그림 그리기. 초등학생 시험 보는 것 같았어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병원을 나오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받으면 좋아질 거예요. 치료라니. 나는 아픈 게 아닌데.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방에 들어갔습니다. 서류 가방을 꺼내 중요한 것들을 따로 챙겼어요.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통장. 이것들을 어디에 숨겨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문득 좋은 생각이 났어요. 박 씨 아주머니네 맡기면 되겠다. 40년 지기 친구니까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저녁 무렵 며느리가 또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비싼 스카프였어요. 어머님, 이거 매시면 젊어 보이실 거예요. 이런 거 왜 자꾸 사와? 우리 어머님이니까요. 가족은 서로 챙겨야죠. 가족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말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왜 내 집을 빼앗으려 하는 거죠? 밤 9시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뭔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관련 서류인 것 같았어요. 여보, 어머님 설득해야 할 것 같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거야. 천천히 하자.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나를 설득한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방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적었어요. 혹시 나중에 증거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날짜, 시간, 대화 내용, 모든 걸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성년후견인. 그 무서운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능력자가 되면 이 집도 내 인생도 모두 빼앗기는 거예요. 그럴 순 없습니다. 절대로.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너무 외롭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박 씨 아주머니를 만나
도움을 청해야겠어요. 그리고 변호사도 찾아가야 합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내 이름 하나, 내 집 하나라도 지켜내야 합니다. 그게 나를 위한 일이고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토요일 오전 10시 박 씨 아주머니 집에 갔습니다. 서류 가방을 품에 꼭 안고 골목길을 걸었어요.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다니. 박 씨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말수나 얼굴이 반쪽이 됐네. 무슨 일 있어? 들어가서 얘기해. 거실에 앉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진 거예요. 박 씨 아주머니가 내 등을 토닥여줬어요. 울지 마.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해봐. 서류 가방을 내밀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재개발 소식 이후 며느리의 변화, 성년후견인 이야기, 병원에서의 굴욕. 모든 걸 털어놨어요. 이 서류들 좀 맡아줘.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로 증명해줘. 박 씨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세상에 그 며느리가 그런 나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걱정 마. 내가 꼭 지켜줄게. 서류를 금고에 넣어주는 박 씨 아주머니를 보며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될 줄이야.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나를 보더니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 좀 했어. 앞으로는 어디 가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걱정되잖아요. 걱정된다고요? 내 행동을 감시하려는 거겠죠. 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며느리가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혼자 갈게. 괜찮아. 어머님, 제가 같이 가야 해요. 의사 선생님 설명도 들어야 하고. 필요 없어. 단호하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의사를 만났어요. 어르신, 검사 결과 정상입니다. 기억력도 인지능력도 모두 양호하세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불안해졌어요. 며느리가 이 결과를 알면 어떻게 나올까? 선생님, 혹시 보호자한테 다른 말씀 하실 건가요? 왜요? 정상이라고 말씀드릴 건데.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집에 돌아오는 길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간판을 보니 무료 법률 상담을 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성년후견인 제도가 뭔지 알고 싶어서 왔어요. 젊은 변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이 후견인을 정하는 제도라고 했어요. 후견인이 되면 재산 처분 권한을 갖게 된다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악의적으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정상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의료 기록이나 일상생활 기록이 중요해요. 일기장을 계속 써온 게 다행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주며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아들과 며느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엄마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재개발 동의서예요. 엄마가 서명해야 해요. 왜 내가? 집주인이 엄마니까요. 그런데 엄마, 이참에 집 명의를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게 어때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야 나중에 세금도 줄이고 좋아요. 필요 없어. 이대로 둘 거야.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이면 이런 걸 강요하지 않아.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를 위한다면 그냥 놔둬.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두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보험 설계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어머님, 며느님이 소개해 주셔서 왔습니다. 치매보험 상담 드리려고요. 치매보험이라니. 또 이런 수를 쓰는구나. 필요 없으니 돌아가세요. 한 번만 들어보세요. 요즘은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래요. 나가라니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커져만 갔어요. 며느리가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는데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손전등을 들고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자는 척하며 지켜봤어요. 며느리는 옷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찾는 거겠죠. 며느리가 나간 후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 방에 몰래 들어오다니. 이제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새벽 4시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 뭔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명함을 찾았어요. 아침이 되면 연락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획도 세웠어요. 이 집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이제 싸울 거예요.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일 차례였어요. 70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부터 반격을 시작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된 이 집, 내 인생, 모든 걸 되찾을 거예요. 그들이 나를 만만하게 봤다면 큰 착각이었습니다. 도윤이가 학교 가는 걸 배웅하고 바로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오늘 할 일이 많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은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이 하나 더 있었어요. 현관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 집에서의 삶이 곧 바뀔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편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수요일 오후 2시 동네 사우나에 갔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자서인지 온몸이 쑤셨어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조금은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탕하는 평일 오후라 한산했어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말순아, 너 말순이 맞지? 눈을 떠보니 김미자였습니다. 30년 전 분식집 단골 손님이었죠. 지금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미자야, 오랜만이네. 어머, 너 얼굴이 반쪽이 됐네. 무슨 일 있어? 미자가 내 옆으로 와 앉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날 바라봤어요. 그 따뜻한 시선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은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탕 안에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재개발, 며느리의 변화, 성년후견인, 그리고 내 방에 몰래 들어온 일까지. 미자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건지 뜨거운 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 나쁜 것들. 너 그러다 돈도 다 뺏기고 쫓겨날 거야. 나도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자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의 인생을 살아. 더는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마. 내가 도와줄게. 사우나를 나와 휴게실로 갔습니다. 식혜를 마시며 미자와 계획을 세웠어요. 미자는 부동산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많이 봤다고 했습니다.
우선 집을 빨리 처분해야 해. 재개발 전에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어. 팔면 어디서 살아? 해남에 작은 집 하나 구해. 공기도 좋고 살기 좋아. 남은 돈은 너 노후 자금으로 써. 처음엔 망설여졌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을 판다니. 하지만 이대로 있다간 정말 모든 걸 빼앗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들한테 뭐라고 해? 말할 필요 없어. 내 집이잖아.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을 내가 처분하는데 누가 뭐래? 미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인데 왜 눈치를 봐야 하나요? 다음 날 미자와 함께 부동산 사무실에 갔습니다. 미자가 아는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였어요. 이 집이면 30억은 받을 수 있어요. 재개발 때문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30억이라는 숫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돈이면 작은 집을 사고도 충분히 남을 거예요. 계약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매수자만 나타나면 바로 가능해요. 요즘 이 동네 집 찾는 사람 많아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며느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사우나 갔다 왔어. 앞으로는 꼭 말하고 가세요. 걱정했잖아요. 걱정이 아니라 감시겠죠. 하지만 아무 내색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적었어요. 미자와의 만남, 부동산 상담, 그리고 새로운 계획. 이 일기장이 나중에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토요일 오전 아들 부부가 외출한 틈을 타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물건들을 조금씩 상자에 담았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 오래된 편지들, 그리고 내가 아끼던 그릇들. 그때 도윤이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뭐해요? 정리 좀 하는 중이야. 할머니, 어디 가요? 아이의 맑은 눈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와 헤어지는 게 가장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아니야. 그냥 정리하는 거야. 도윤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만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줬으니까요. 월요일 미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말수나 매수자 나타났어. 현금으로 30억 준대.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언제 계약해? 내가 원하는 날로 잡으면 돼. 그런데 조용히 해야 해. 아들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다음 날 오전 아들이 출근하고 며느리가 헬스장에 간 사이에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인감도장을 꼭 쥐고 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3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 집에서의 첫날, 남편과 함께 짐을 풀던 날, 아들이 태어난 날, 그리고 남편이 떠난 날까지. 계약금은 3억입니다. 잔금은 2주 후에 치르기로 했어요. 2주. 그 안에 모든 걸 정리해야 했습니다. 새 집도 구하고 이사도 해야 하고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거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재개발 관련 서류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우리 집이 재개발되면 50억은 받을 수 있대요. 50억이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그래, 좋네. 무덤덤하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이미 집을 팔았다는 걸 꿈에도 모를 거예요. 밤에 미자와 통화했습니다. 해남에 괜찮은 집 찾았어. 바다 보이는 작은 집인데 2억이면 살 수 있어. 정말? 내일 같이 가서 보자. 마음에 들 거야. 희망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70살에 다시 시작하는 게 늦은 건 아니겠죠?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남편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날 지켜보고 있겠죠. 여보,
나 이제 내 인생을 찾으러 갈 거예요. 응원해주세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화요일 새벽 4시, 남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미자와 약속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들 부부가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기회였어요. 옷장 깊숙이 숨겨둔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조금씩 짐을 넣기 시작했어요. 옷 몇 벌, 속옷, 화장품. 너무 많이 넣으면 눈에 띌 것 같아 최소한의 것만 담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황급히 가방을 이불 밑에 숨기고 누웠습니다. 문이 살짝 열렸다 닫혔어요. 며느리가 또 확인하러 온 모양입니다. 숨을 죽이고 자는 척했어요. 아침이 되자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도윤이를 학교에 보내고 청소를 했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오후 1시 미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말순아, 해남집 계약했어. 2억의 깨끗한 집이야. 고마워, 미자야. 이번 주 내로 짐 옮길 준비해. 내가 트럭 준비할게. 전화를 끊고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집을 떠나는구나. 30년의 추억을 뒤로하고 목요일 은행에 갔습니다. 새 통장을 만들고 돈을 옮겼어요. 계약금 3억 중 일부를 새 집 구입과 이사 비용으로 썼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남겨뒀습니다. 은행원이 물었어요. 큰 금액인데 가족분들도 아시나요? 내 돈인데 왜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내 돈을 내가 관리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또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네, 변호사님. 서류는 다 준비했어요. 의사소견서만 있으면 돼요. 여전히 성년후견인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하지만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라질 거예요. 토요일 도윤이와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그네를 밀어줬어요. 할머니, 제가 커서 돈 많이 벌면 할머니한테 큰 집 사드릴게요. 그래, 우리 도윤이가 최고야.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와 헤어지는 게 가장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해주겠죠. 할머니가 왜 떠나야 했는지. 일요일 박씨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말순아, 정말 가는 거야? 응, 이제 결심했어. 잘 생각했어. 여기 있으면 너만 손해야. 박씨 아주머니가 봉투를 하나 건넸어요. 이게 뭐야? 조금이지만 보태. 새 출발하는데 돈 많이 들잖아.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월요일 미자와 함께 해남에 다녀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이었어요. 마당에는 텃밭도 있고 방 2개의 부엌도 깨끗했습니다. 여기서 새 인생 시작하는 거야. 행복하게 살아. 미자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운 친구예요. 화요일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물건들을 택배로 미리 보냈어요. 주소는 미자네 집으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택배를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요. 수요일 저녁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금요일부터 제주도 가는 거 아시죠? 도윤이는 친정에 맡기고 갈 거예요. 그래, 잘 다녀와. 엄마 혼자 계시는 거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나도 조용히 쉬고 싶어. 아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라면 서운해했을 텐데. 목요일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이사 트럭 시간을 확인했어요. 금요일 오후 2시. 아들 부부가 공항으로 떠난 직후였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봤어요. 거실, 부엌, 내 방, 도윤이 방. 모든 곳에 추억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 이제 갈 거예요. 이 집은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에요. 새로운 곳에서 편하게 살게요.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만은 꼭 가져가야 했어요. 금요일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아들 부부가 짐을 챙기는 동안 아침을 준비했어요. 엄마, 잘 계세요. 일요일 저녁에 올게요. 응, 재미있게 놀다 와.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차 소리가 멀어졌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미자에게 전화했어요. 출발했어. 이제 와도 돼. 30분 후 이사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미리 포장해둔 짐들을 재빨리 실었어요.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챙겼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며느리 화장대 위에 편지를 놓았습니다. 가정부는 오늘부로 퇴사합니다. 더 이상 무료 봉사는 없습니다. 집은 이미 팔았으니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동안 수고했어요. 짧지만 할 말은 다 했습니다.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미자가 운전석 옆에 앉아 있었어요. 준비됐어? 응, 가자.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며 뒤를 돌아봤어요. 30년을 살았던 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어요.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니까.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창밖으로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미자야, 고마워. 뭘, 이제부터 새 인생이야.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래요, 새 인생. 70살에 시작하는 새 인생. 늦지 않았어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해남으로 가는 길은 멀었지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미자와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었어요. 분식집 하던 시절, 젊었을 때의 꿈들. 그때는 모든 게 가능했었죠. 저녁 6시 해남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에 닿았어요. 짭짤하면서도 시원한 냄새. 새로운 시작의 냄새였습니다. 금요일 밤 9시 해남의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맞았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낯설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서울의 그 답답한 집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어요. 미자가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된장찌개에 구운 생선, 나물 반찬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이었어요. 말순아, 이제 편하게 살아. 아무도 너를 괴롭힐 사람 없어. 응, 정말 고마워. 미자가 돌아간 후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놓았어요. 아마 지금쯤 아들이 전화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은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6시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던 소리였어요. 창문을 열자 짠 바다 냄새와 함께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텃밭에 나가봤어요. 전 주인이 심어놓은 상추와 고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물을 주며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먹을 채소를 직접 기를 수 있겠구나. 오후 2시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잔금 다 들어왔습니다. 27억이요. 통장 확인해 보세요. 통장을 확인하니 정말 27억이 찍혀 있었습니다. 30억에서 계약금 3억을 뺀 금액이었죠. 이 돈으로 새 집 잔금 치르고도 25억이 남았어요. 노후 자금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게 와 있었어요. 대부분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였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왜 전화 안 받으세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뭔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마지막 문자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편지를 발견한 모양이군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은 팔렸고
나는 자유가 됐으니까요. 저녁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엄마, 지금 어디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해남이야. 해남이요? 거기서 뭐 하세요? 살려고. 여기가 이제 내 집이거든.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집을 팔았다고요? 우리한테 말도 없이? 내 집을 내가 파는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요.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대했어? 무료 가정부로 대했지.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더는 참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성년 후견인?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엄마, 그건 오해예요. 됐어. 이제 각자 살자. 너희는 너희대로, 나는 나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오전 박씨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말순아, 너희 아들이 여기 와서 난리야.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래. 알려주지 마. 당연하지. 내가 왜 알려줘. 너 잘했어. 이제 편하게 살아.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줬으니까요. 오후에는 시장에 갔습니다. 작은 시골 시장이었지만 정이 넘쳤어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네요. 어서 오세요. 네, 잘 부탁드려요. 싱싱한 고등어를 샀습니다. 저녁에 구워 먹으려고요. 채소도 사고 과일도 샀어요. 장바구니가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고등어를 굽고 밥을 했어요.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눈치 볼 사람도 없으니까. 월요일 아침 미자가 찾아왔습니다. 말순아, 서울에서 소문났대. 내가 집 팔고 사라졌다고. 그래, 잘 됐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런 소문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너희 아들이 집 팔린 거 취소하려고 변호사까지 찾아갔대. 소용없을 거야. 내 이름으로 된 집을 내가 판 건데. 맞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미자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앞으로의 계획하고 싶은 일들. 그림도 배우고 싶고 바다 산책도 매일 하고 싶다고. 화요일 도윤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왜 가셨어요? 저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정말 미안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해주겠죠. 할머니도 할머니의 삶이 있다는 걸. 답장을 썼습니다. 도윤아,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해. 너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 할머니가 항상 응원할게. 편지를 붙이며 마음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수요일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새 주인이 이사 왔대요. 근데 아드님이 와서 항의했다네요. 그래요? 어떻게 됐어요? 경찰까지 왔대요. 하지만 정당한 매매라 아무 문제 없었대요. 안심이 됐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그 집과의 인연도, 아들 부부와의 악연도. 목요일 저녁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죠? 이제야 내 인생을 찾은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금요일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 삶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텃밭 가꾸고 책 읽고 저녁엔 바다를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아봤더니 변호사였어요. 어르신, 아드님이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 집 매매를 무효화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무효화요? 네, 어머님이 치매라서 판단력이 없었다고 주장하시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병원 검사 결과 있어요. 완전 정상이라고 나왔어요. 필요하면 보내드릴게요. 아, 그러시면 아무 문제 없겠네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이제 나는 자유예요. 그 누구도 내 삶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 제주도에서 돌아온 아들과 며느리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여행 가방을 끌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했겠죠. 아들이 현관문 번호키를 눌렀습니다. 늘 누르던 번호였어요. 그런데 삐삐하는 오류음이 났습니다. 다시 눌렀지만 똑같았어요. 이상하네. 번호가 안 맞아.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대로 눌러봐요. 피곤해 죽겠는데. 아들이 몇 번 더 시도했지만 계속 틀렸다는 신호음만 났습니다. 번호를 바꾼 적이 없는데 이상했어요.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어머, 누구 찾으세요? 아니, 우리 집인데 번호가 안 맞아서요. 옆집 아주머니의 얼굴이 이상해졌습니다. 여기 이제 다른 분이 사셨는데요. 어제 이사 오셨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산다고요? 네, 젊은 부부가 이사 왔어요. 아까도 나가시던데. 아들이 황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어요. 며느리도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이 집을 팔았을 리 없어. 분명 사기야.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이 밀려왔어요. 어머니가 남긴 편지가 생각났거든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사정을 설명했지만 경찰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니 정상적으로 매매가 됐네요. 2주 전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치매기가 있어서 판단력이 없어요.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소견서나 법원 판결이 있나요? 없으면 정상적인 거래로 봐야 합니다. 그때 새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젊은 부부였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저희가 정당하게 산 집인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집이라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여기 사셨어요. 아들이 항의했지만 새 주인은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니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30억에 정당하게 샀습니다. 문제 있으면 법적으로 해결하세요. 경찰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일단 오늘은 물러나시고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갈 곳이 없어 근처 모텔에 들어갔어요. 며느리는 침대에 앉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0억짜리 집이 날아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들은 멍한 표정으로 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월요일 아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대책을 물었어요. 어머니가 치매라는 증거가 있나요?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어요. 기억력 검사도 했고요. 변호사가 병원에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검사 결과 정상으로 나왔네요.
이러면 매매 무효 주장이 어렵습니다. 며느리가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어머니를 찾아서 대화를 해보시는 게. 아들은 어머니가 해남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정확한 주소는 몰랐어요. 해남으로 가자. 직접 찾아야 해. 화요일 두 사람은 해남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도시라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부동산을 돌며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이사 온 할머니 못 봤어요? 글쎄요. 요즘 외지 사람들 많이 와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허탕이었습니다. 지친 두 사람은 서울로 돌아왔어요. 수요일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엄마, 우리 큰일 났어. 시어머니가 집 팔고 도망갔어. 뭐? 그 집을? 재개발되는 집을? 네. 30억에 팔았대요. 우리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친정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가 너무 몰아붙인 거 아니야? 노인도 자존심이 있는데. 며느리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목요일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를 비롯한 이웃들이 수군거렸어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너무 구박했대. 가정부 취급했다면서? 그러니까 집 팔고 도망간 거지. 아들과 며느리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친정으로 임시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금요일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집 새 주인이 리모델링 시작했대요. 완전히 뜯어 고친다고.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집은 완전히 남의 집이 된 거예요. 토요일 저녁 아들은 도윤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가 물었어요. 아빠, 할머니는 언제 와요? 할머니는 이제 안 와. 왜요? 할머니 보고 싶은데. 아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50억이 될 수 있었던지 그게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일요일 정확히 2주가 지났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정말 우리를 용서 못 하시겠어요? 한 번만 만나요. 답장이 왔습니다. 단 한 줄이었어요. 각자의 길을 가자. 아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였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뿌린 씨앗을 거둔 것뿐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해남의 작은 집은 이제 완전히 내 집이 되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입니다. 파도 소리가 음악처럼 들려오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텃밭의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오이. 내 손으로 심고 기른 것들이었어요. 아침마다 물을 주며 말을 걸었습니다. 잘 자랐네. 오늘도 햇살이 좋구나.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아무도 날 무시하지 않고 눈치 볼 사람도 없으니까요. 오전 9시 미자가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꼭 들러주는 고마운 친구예요. 말순아, 오늘 시장 가자. 싱싱한 생선 들어왔대. 그래, 가자. 둘이 팔짱을 끼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작은 시골 시장이지만 정이 넘쳤어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 채소 가게 아저씨, 모두 이제는 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고등어가 좋아요. 방금 잡아온 거예요. 2마리 주세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체부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도윤이의 글씨였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저 이제 중학생 됐어요. 키도 많이 컸어요. 방학 때 할머니 보러 가도 돼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날 잊지 않았구나. 답장을 썼어요. 도윤아, 할머니도 보고 싶어. 언제든 놀러와. 바다도 구경시켜 줄게. 오후에는 마을 회관에 갔습니다. 그림 그리기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다를 그려봅시다. 선생님 말에 따라 붓을 들었습니다. 파란 물감으로 바다를 그리고 하얀 물감으로 파도를 그렸어요. 내 마음속 바다는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녁 무렵 바닷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이 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저희도 이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월세지만 살만해요. 아들 부부는 친정집에서 나와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고 들었습니다. 며느리도 일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래, 열심히 살아.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지난 일이야. 이제 각자 잘 살면 돼. 전화를 끊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없었어요. 그저 각자의 삶을 사는 거죠. 밤 9시 일기를 썼습니다.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적으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였다. 미자와 시장에 갔고 도윤이 편지를 받았고 그림을 그렸다. 작은 일상이지만 행복하다. 이제야 내 삶의 주인이 된 것 같다. 책을 읽다가 잠들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박씨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말순아, 잘 지내? 응, 잘 지내. 너는? 나도 잘 지내지. 근데 너희 동네 재개발 무산됐대. 뭐? 건설사가 부도났대. 재개발 계획 다 취소됐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50억을 꿈꾸던 며느리는 어떤 기분일까? 하지만 이제 남의 일이었어요. 오후에 미자와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말순아, 후회 안 해? 뭘? 집 한 거. 재개발됐으면 정말 50억 받았을 텐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거. 미자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맞아. 돈이 다가 아니지. 저녁 혼자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텃밭에서 딴 상추에 싸먹으니 꿀맛이었어요. 된장찌개도 끓이고 나물도 무쳤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풍성했어요. 식사 후 마루에 앉아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이제는 누굴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저 감사하며 살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도윤이가 여름방학에 놀러 왔어요. 많이 컸더군요.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낚시도 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그래, 할머니도 좋아. 도윤이가 일주일 동안 머물다 갔습니다. 헤어질 때 울었어요. 할머니, 또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 아이를 보내고 혼자 남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제 만날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어요. 엄마, 정말 잘 지내시네요. 그래, 잘 지내.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아들이 돌아간 후 바닷가에 섰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밀려오고 밀려가고 그러다 결국 제자리를 찾는 거죠.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 작은 집, 작은 텃밭, 그리고 바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다는 걸 이제야 압니다. 해는 지고 달이 뜹니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들려옵니다. 내일도 평화로운 하루가 될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하루가.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을 들으시고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